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그날 아침 김밥 속에서 나온 작은 쪽지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백구가 미친 듯이 지저대며 경고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우리 며느리가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는 충격적 진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강력한 조력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과연 누가 마지막 승리자가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날 아침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화요일 아침, 며느리 수진이가 처음으로 김밥을 만들어준 것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와 정민이가 결혼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수진이는 한 번도 김밥을 만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주로 간단한 토스트나 계란 후라이 정도만 준비했었는데 그날만은 달랐습니다. 새벽 5시쯤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수진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궁금해서 살짝 나가보니 수진이가 김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수진아, 이른 아침에 김밥을 만들고 있네? 수진이는 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에는 어젯밤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 깨우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기분 전환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뭔가 떨림이 있었습니다. 평소의 밝은 톤이 아니라 무겁고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김밥을 만드는 수진이의 손놀림을 지켜보니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을 펼치고 밥을 올리는 동작이 어색했고 중간중간 멈춰서 깊은 생각에 빠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김밥을 말기 전에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인가 하얀 종이 같은 것이 들어있었는데 수진이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김밥 속에 넣었습니다. 수진아, 그게 뭐니? 아, 그냥 김밥이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약간의 고정용이에요. 수진이의 대답이 애매했지만 더 이상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정성스럽게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김밥이 완성되자 수진이는 평소와는 다르게 여러 겹으로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제게 건네주면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 김밥을 혼자서 조용한 곳에서 드세요. 그리고 무엇이든 이상한 게 있으면 꼭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부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 집 백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백구는 평소 온순하고 조용한 성격인데 김밥을 보자마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멍멍, 멍멍, 멍멍. 백구는 김밥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털을 곤두세우고 김밥 주변에서 맴돌며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백구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진정해. 제가 달래려고 해도 백구는 전혀 진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지저댔고 김밥에 다가가려고 하다가 수진이가 말리자 더욱 흥분했습니다. 수진이는 백구의 반응을 보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도 지었습니다. 백구가 뭔가를 느끼는 것 같네요. 어머니, 정말 조심해서 드세요. 수진이는 말을 하다가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김밥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백구도 따라왔는데 여전히 불안해하며 김밥 주변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김밥을 자세히 살펴보니 평소 수진이가 만드는 음식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뭔가 무겁고 진지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백구가 계속 지저대는 것이 신경 쓰여서 김밥을 칼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각을 자르는 순간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김밥 속에 하얀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가 김밥을 만들 때 넣었던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김밥 속에 종이를 넣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내봤습니다. 작은 메모지에 떨린 손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밥 속에서 며느리의 절망적인 구조 신호가 나온 것입니다. 뒤이어 더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이 오빠가 사채에서 빌린 돈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매일 따라다니고 위협하고 때리고. 어머니, 정말 무서워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쪽지에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에도 찾아와서 협박해요. 원장님한테 이상한 말을 해서 제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집에서 나갈 때마다 따라다니고 혼자 있으면 무서운 말을 해요. 쪽지를 읽어갈수록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절망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는 저를 골목으로 끌고 가서 무서운 일을 시키려고 했어요. 제가 거절하니까 얼굴을 때렸어요. 어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쪽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제가 쪽지를 발견한 것을 보고 조금 진정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이 제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쪽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서. 수진이는 흐느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자세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가 3개월 전에 사업 투자 명목으로 사채에서 5천만 원을 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월 이자 3%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높았고 각종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민이가 투자한 사업이 완전히 실패하면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제대로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채업자들이 수진이를 타깃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협박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노골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진이의 직장인 병원까지 찾아가서 괴롭혔고 집 주변에서 24시간 감시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수진이의 절규를 듣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너무 자책스러웠습니다. 수진아, 왜 이제야 말하니? 진작 말했으면. 정민이 오빠한테도 말하지 못하겠어요. 오빠가 자책할까봐. 그리고 말해봤자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수진이의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수진이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완전히 공포에 질린 표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정말로 위협적이었습니다. 수진이 있죠? 나와서 이야기 좀 하죠. 저는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서 문 가까이 갔습니다. 누구시죠? 무슨 일이세요? 아, 어머님이시군요. 저희는 정민이와 사업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잠깐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요. 그들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민이는 지금 회사에 갔는데요. 그럼 며느리 되시는 분과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문 열어주세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안 되는데요. 문 밖에서 잠시 조용해지더니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 이상 이렇게 피해 다니시면 안 돼요. 그 목소리에는 이제 위협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완전히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들이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면서 무서운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밤까지만 기다려요. 내일부터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이 가고 나서 수진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저는 수진이를 꼭 끌어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할 거야. 그때 옆집 정미자 아주머니가 황급히 찾아왔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걱정이 되어서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까 이상한 사람들이. 정 아주머니는 30년간 이 동네에서 살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꿰뚫고 있었고 특히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습니다. 수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정 아주머니는 즉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아는 경찰 있어. 이런 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야. 정 아주머니의 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정 경사라고 있는데 이런 사채업자들 잡는 일을 전문으로 해. 여자 경찰관이라서 더 믿을만하고. 정 아주머니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정아, 나야. 미자. 긴급 상황이야. 우리 동네에서 사채업자들이. 응,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난 정 아주머니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30분 후에 온대.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길 거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백구도 분위기가 바뀐 것을 감지했는지 꼬리를 흔들며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마치 이제 희망이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질 거야, 수진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거야. 그날 아침 김밥 속에서 나온 작은 쪽지 하나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며느리가 숨겨왔던 고통이 드러났지만 동시에 우리를 도와줄 강력한 조력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자 아주머니가 김수정 경사에게 전화를 건 지 정확히 25분 후 우리 집 앞에 하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김수정 경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든든해 보였고 무엇보다 눈빛이 예리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경찰관이라는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김 경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를 보자마자 즉시 상황을 파악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에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경사의 목소리에는 전문가다운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그런 김 경사를 보고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 경사는 먼저 수진이가 작성한 쪽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에게 체계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나요? 3개월 전부터요. 처음에는 전화로만 협박하다가 점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괴롭혔나요? 최대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 경사는 수진이의 말을 들으면서 꼼꼼히 메모를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전화 협박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의 출퇴근 경로를 파악해서 매일 따라다녔고 병원 동료들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수진이를 고립시키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수진이의 개인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관계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직장 동료들, 심지어 학창시절 친구들의 연락처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에요. 김 경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집중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개인정보 수집 능력이나 협박 수법을 보면 상당히 큰 조직 같습니다. 김 경사는 계속해서 전문적인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단순히 돈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를 완전히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찰에 신고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들은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거든요. 김 경사의 말을 듣고 있으니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미자 아주머니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수정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며칠 전부터 동네에 낯선 사람들이 자주 돌아다녀. 정 아주머니는 30년간 이 동네에 살면서 모든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주머니가 낯선 사람들을 목격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검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살펴보고 다녀. 뭔가 조사하는 것 같아. 김 경사는 정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즉시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주변 조사를 시작했군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가족들과 이웃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김 경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수진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며느님은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병원도 며칠간 휴가를 내세요.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을 그냥 쉬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도망치면 어머니나 정민이 오빠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수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우리 가족 전체를 타깃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경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죠. 일단 증거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어요. 김 경사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채업자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불법적인 협박이나 폭행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정미자 아주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도울게. 우리 동네 아줌마들한테 말해서
24시간 감시망을 만들어 보자. 정 아주머니의 제안은 정말 기발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의 정보 수집 능력은 어떤 첨단 기술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주민들의 협조가 있으면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김 경사도 정 아주머니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정 아주머니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동네 아줌마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나야. 우리 동네에 큰일 났어. 응, 지금 당장 와줄래? 다른 사람들한테도 연락해서. 30분도 안 되어서 우리 집에는 동네 아줌마 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상황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우리 동네에서 수진이 같은 착한 애를 괴롭히다니. 아줌마들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맡을 구역을 정하고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단체 채팅방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24시간 교대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김 경사는 이런 아줌마들의 조직력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경찰 조직보다 효과적일 것 같네요. 하지만 김 경사는 주의사항도 강조했습니다. 절대 직접 대결하지는 마세요. 발견하면 신고만 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피해주세요. 그날 오후부터 동네 감시망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간 만에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정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정아, 발견했어. 검은 베인츠 한 대가 우리 동네 입구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 차 번호까지 확인했어. 김 경사는 즉시 그 번호로 조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차량, 여러 건의 불법 사채 사건과 연관되어 있네요. 이미 우리가 수사하고 있던 조직 소속이에요. 김 경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동네 사채업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조직이 이미 우리의 움직임을 눈치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김 경사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녁 7시쯤 수진이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이 왔고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다행히 동네 아줌마들의 감시망 덕분에 즉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영희 아줌마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이가 위험해. 지금 골목에서 남자 3명이 둘러싸고 있어. 김 경사는 즉시 출동했고 정 아주머니도 다른 아줌마들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상태를 보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옷이 찢어져 있었고 뺨에 붉은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김 경사는 현장에서 즉시 사채업자들을 검거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모든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것입니다. 증거 확보했어요. 영희 아줌마가 휴대폰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폭행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김 경사는 그 영상을 보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거예요. 이제 반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더욱 노골적인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집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욕설이 써져 있었고 현관문에는 위협적인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동네 여러 곳에도 비슷한 낙서들이 나타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미자 아주머니까지 위협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집 앞에도 검은 차가 서 있었고 아주머니가 외출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정말 전면전이 시작된 것 같아요. 김 경사의 말처럼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편도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 경사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방어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해요. 김 경사는 사채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증거 수집하고 그들의 조직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아는 다른 전문가들을 부르겠습니다. 김 경사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리님, 저예요. 김수정. 도움이 필요해요. 네, 사채 조직인데 꽤 큰 것 같아요. 내일 오실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난 김 경사는 희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내일 더 강력한 지원이 올 거예요. 박 대리는 이런 조직 수사의 전문가거든요. 그날 밤 수진이는 처음으로 안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무서워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질 거야, 수진아.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백구도 그날 밤에는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분위기가 바뀐 것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정미자 아주머니는 마지막까지 우리 집에 남아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재미있어질 거야. 우리 동네 아줌마들의 힘을 보여주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던 사채업자들에게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김밥 속 작은 쪽지로 시작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정 경사가 경찰서 내부에 부패한 경찰관이 있다고 말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유일한 희망인 경찰조차 완전히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김 경사는 즉시 비상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경찰서를 통한 공식적인 수사는 잠시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성훈 경감이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최악의 경우 우리의 모든 계획이 노출되었을 수도 있어요. 김 경사의 말을 듣고 있으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이 사채업자들에게 알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미자 아주머니가 갑자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수정아, 그런데 나한테는 다른 연결고리가 있어. 정 아주머니는 30년간 이 동네에서 살면서 쌓은 인맥이 상당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하는 박대수 아저씨 알지? 그분이 옛날에 특수부대 출신이야. 지금은 택시 운전하지만 이런 일에는 전문가야. 정 아주머니의 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면 다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카페 하는 은영이도 있어. 그 애가 컴퓨터를 정말 잘해. 해킹도 할 수 있대. 정 아주머니가 말하는 은영이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동네 한 구석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애가 해킹을 할 줄 알아요? 김 경사도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응,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시골로 내려온 거야. 자세한 건 모르지만 실력은 정말 좋다고 해. 정 아주머니는 즉시 두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박대수 아저씨는 30분 후에 오겠다고 했고 은영이는 카페를 닫고 바로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병원에서 급히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병원에
병원에 경찰이 와서 수진이의 목소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무슨 경찰? 김경사 말고 다른 경찰이에요. 박성훈이라고 하는 사람. 저에 대해서 이상한 질문들을 해요. 김경사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박 경감이 직접 나섰다는 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김경사는 즉시 수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절대 자세한 정보를 주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병원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30분 후 박대수 아저씨가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박 아저씨는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걸음걸이에서부터 군인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자 누나한테 들었습니다. 박 아저씨는 상황을 듣고 난 후 즉시 전문적인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보통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요. 단순한 사채업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아저씨는 특수부대에서 20년간 복무하면서 이런 조직들과 여러 번 대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경찰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면 공식적인 루트는 포기해야 해요. 대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때 은영이도 도착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은영이는 외모로는 평범한 카페 사장 같았지만 컴퓨터 이야기가 나오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해킹이라면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어떤 정보가 필요하세요? 은영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김경사는 은영이에게 사채업자들의 정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그리고 박성훈 경감과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은영이는 노트북을 꺼내서 즉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박성훈 경감의 최근 활동부터 추적해 볼게요. 20분도 안 되어서 은영이가 놀라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박성훈 경감이 최근 한 달 동안 이상한 계좌로 큰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채업체와 관련된 여러 사건 자료에 접근한 기록이 있어요. 은영이의 발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성훈 경감이 단순히 정보를 빼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채업자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채업체가 여러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자금 흐름을 보면 상당히 큰 조직이에요. 은영이의 분석을 들으니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박 아저씨가 실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증거 수집부터 시작하죠. 이들의 불법 행위를 직접 잡아내야 해요. 박 아저씨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수진이를 다시 협박할 때를 노려서 현장에서 직접 증거를 잡아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이번에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김 경사의 우려는 타당했습니다. 이미 우리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노출된 상황에서 함정을 놓는다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아저씨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이런 작전을 해왔어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수진이가 병원에서 퇴근할 때 사채업자들이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박 아저씨는 수진이가 다니는 길목에 미리 숨어 있었고 은영이는 CCTV를 해킹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김 경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계획대로 사채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이었고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오늘은 끝을 봐야겠어. 사채업자들의 말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아저씨가 개입하려는 순간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난 것입니다. 박성훈 경감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사채업자들을 보호하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박 경감은 박 아저씨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박 아저씨가 범죄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신분증 좀 보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함정을 놓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은영이가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작전 중단하세요. 박성훈이 미리 알고 있었어요. 김 경사도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박 아저씨는 군 출신답게 재빠르게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첫 번째 작전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박성훈 경감이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알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들도 우리를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김 경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단순한 증거 수집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아저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이제 그들의 진짜 실력을 알았으니까 더 정교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은영이도 동의했습니다. 제가 더 깊이 파보겠어요. 이들의 약점을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그날 밤 수진이는 더욱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우리의 계획을 알게 되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박 아저씨와 은영이라는 강력한 조력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전문성은 사채업자들과 맞서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박성훈 경감이라는 경찰 내부의 배신자와 그 뒤에 숨어 있는 더 큰 조직 말입니다. 정미자 아주머니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이야. 우리 동네를 건드린 걸 후회하게 해주자. 그날 밤 저는 며느리를 지켜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입니다. 김밥 속 쪽지로 시작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진짜 적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이 실패한 다음 날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박성훈 경감이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상황은 훨씬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낯선 남자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보며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김수정 경사님 계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그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최영석이라고 합니다. 김 경사님과 통화했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최영석이라는 남자는 놀랍게도 사채업자 조직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경사가 도착한 후 최영석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정민 씨에 대한 이야기가 조직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처음 들었던 것과 많이 달라요. 최영석의 말에 모든 사람이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5천만 원 빚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해요. 정민 씨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고
총액이 2억이 넘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정민이가 우리에게 말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정민 씨가 그 돈을 도박에 썼다는 거예요. 최영석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민이가 사업 투자라고 말했던 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정민 씨가 온라인 도박에 중독되어서 계속 돈을 잃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이게 반복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큰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경사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사업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조직에서는 정민 씨 대신 며느님을 타깃으로 삼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최영석이 말하는 특별한 이유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민 씨가 도박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며느님을 이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김 경사의 질문에 최영석은 더욱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님이 병원에서 일하잖아요. 조직에서는 병원 내부 정보나 아니면 다른 불법적인 일을 시키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단순히 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수진이를 이용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병원에는 부유한 환자들이 많잖아요.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아니면 의료진을 이용한 보험 사기 같은 걸. 최영석의 설명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정민이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려다가 최영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석 씨? 왜 여기에? 정민이의 반응을 보니 최영석을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민 씨,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모든 걸 말해야 해요. 최영석의 말에 정민이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 경사는 정민이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정민 씨, 처음부터 사업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었죠? 정민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민이는 그제서야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부터 온라인 도박에 빠져서 처음에는 작은 돈부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잃으면서 더 큰 돈을 걸게 되었고 결국 사채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한 번만 크게 따면. 한 번만. 정민이의 변명을 들으니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아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잃게 되니까 더 많은 돈을 빌렸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어요. 정민이는 흐느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한테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업 투자라고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이런 일이. 수진이도 정민이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큰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오빠, 2년 동안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겪은 고통이 모두 오빠의 도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정민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한탄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영석이 더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직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박성훈 경감과 연결된 상부 조직원들과 일반 말단 조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최영석의 말에 김 경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갈등이죠? 박 경감이 너무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우리까지 위험해졌어요. 원래는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직접 나서니까 다른 경찰들도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최영석은 조직 내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말단 조직원들은 박성훈 경감 때문에 자신들까지 위험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조직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김 경사는 이것을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내부 정보를 더 얻을 수 있겠네요. 네, 제가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최영석의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나중에 조직이 해체되면 자신은 증인으로 협력하는 대신 처벌을 감경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경사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도움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최영석은 우리의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계속 조직 활동을 하면서 내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최영석이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성훈 경감이 이번 주 안에 큰 작전을 계획하고 있어요. 수진 씨를 완전히 굴복시키려고요. 박 경감의 계획은 수진이를 병원에서 납치해서 어딘가 은밀한 곳에서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해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최영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김 경사는 즉시 대응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해요.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박대수 아저씨도 동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함정을 놓아보죠. 저쪽에서도 우리를 얕보고 있을 테니까. 은영이도 자신의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제가 박성훈 경감의 통신을 감청해 볼게요. 그들의 계획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역습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영석을 통해 얻은 내부 정보와 은영이의 해킹 기술, 그리고 박 아저씨의 군사 전문성을 결합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진이의 안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수진이가 위험에 노출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이번에는 내가 미끼가 되어야 해. 하지만 절대 위험하지 않게 할 거야. 수진이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어요. 정민이는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 문제를 시작한 사람이니까 끝도 제가 내야 해요. 하지만 정민이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조직에서 그를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미자 아주머니는 여전히 동네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24시간 경계망을 서줄 거야.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거짓말 때문에 분노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강력한 조력자들이 있었고 적의 내부에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영석이 가져다 준 마지막 정보는 더욱 중요했습니다. 박성훈 경감이 내일 오후에 직접 움직일 예정이에요. 이번이 기회일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내일 오후에 결정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위험에 빠질 것인지 말입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이 끝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밥 속 쪽지로 시작된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제 적의 내부까지 침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예고된 그 운명의 오후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최영석이 알려준 대로 박성훈 경감이 오후 3시에 움직일 예정이었고 우리는 완벽한 역습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아침부터 모든 조력자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배치되었습니다. 김수정 경사는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 장비를 준비했고 박대수 아저씨는 수진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영이는 실시간으로 박성훈 경감의 통신을 감청하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영석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이중 스파이로서 조직 내부에서 우리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오전 11시쯤 최영석에게서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박 경감이 예상보다 일찍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조직원들을 소집하고 있어요. 은영이가 즉시 확인해 봤습니다. 맞아요. 박성훈의 휴대폰 신호가 평소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계획을 앞당겨야 했습니다. 김 경사는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조정했습니다. 계획대로 하되 시간을 앞당깁시다. 수진 씨, 준비되셨죠? 수진이는 긴장했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끝을 보겠어요. 정오쯤 박대수 아저씨가 수진이와 함께 미리 정해진 장소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수진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박 아저씨가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미자, 아주머니와 동네 아줌마들도 각자 배치된 곳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최영석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박 경감이 갑자기 계획을 바꿨어요. 수진 씨를 납치해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예상과 다른 전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 경사는 즉시 모든 팀에 비상 신호를 보냈습니다. 계획비로 전환합니다. 모두 준비하세요. 계획비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수진이를 납치하려고 할 때 박 아저씨가 직접 개입해서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15분 드디어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성훈 경감이 직접 나왔고 사채업자 4명이 함께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수진이를 해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영이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했습니다. 지금 수진이 언니 근처에 접근하고 있어요. 박 아저씨, 준비하세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다른 경찰차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상해요. 박성훈 말고 다른 경찰들도 오고 있어요. 김 경사도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가 요청한 게 아닌데. 상황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영석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박 경감이 배신당했어요. 상부에서 갑자기 경찰들을 보냈어요.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박성훈 경감조차 더 큰 조직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박성훈 경감과 사채업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다른 경찰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신고했어? 박성훈 경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경찰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김 경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은 강력수사대 김철민 팀장님이세요. 김철민 팀장은
김 경사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김 팀장이 박성훈 경감에게 다가가서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훈 경감,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함정을 놓으려고 했는데 이미 더 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경사가 급히 김 팀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여기에? 수정아, 내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사실 우리는 박성훈을 몇 달째 수사하고 있었어. 김 팀장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청 내사과에서는 이미 박성훈 경감의 부패를 파악하고 있었고 몇 달째 내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성훈의 움직임이 급격해져서 오늘 체포하기로 했어. 마침 내가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함께 진행하게 됐지.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더 큰 수사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팀장이 박성훈 경감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조직이었습니다. 박성훈은 그냥 말단이야. 진짜 보스는 따로 있어. 김 팀장의 말에 모든 사람이 집중했습니다. 이 사채업 조직의 실제 배후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여러 기업인들이 연결되어 있어. 박성훈은 그들을 위해 일하는 하수인에 불과했어. 상황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던 것은 단순한 사채업자들이 아니라 정치권과 재계가 연결된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성훈만 잡아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김 팀장의 경고는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박성훈 경감이 체포되면서 사채업자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보호막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란 것은 최영석이었습니다. 그는 조직 내부에 있으면서도 이런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 경감이 잡혔는데. 최영석의 걱정은 타당했습니다. 보호막을 잃은 사채업자들이 더욱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팀장은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단 모든 사채업자들을 체포하겠어.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은 보호해야 해. 우리 가족도 증인 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 큰 조직의 보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은 희망적인 소식도 전해줬습니다. 다행히 박성훈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어. 이걸로 상당 부분 해결될 것 같아. 그날 오후 사채업자들이 모두 체포되면서 수진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큰 조직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 팀장은 우리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조직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사채업은 그들의 사업 중 일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 정치 자금 세탁, 기업 인수합병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그들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정민 씨 같은 개인의 도박 빚은 그들에게는 아주 작은 부분이야. 하지만 그런 작은 사건들을 통해 더 큰 범죄의 발판을 만드는 거지. 김 팀장의 설명을 들으니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박성훈이 체포되면서 그들의 경찰 내 연결고리가 끊어졌어. 하지만 다른 분야에는 아직 많은 협력자들이 있을 거야. 그날 밤 최영석은 정식으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할게요.
이런 조직은 완전히 사라져야 해요. 최영석의 증언을 통해 경찰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끝난 거예요? 응, 수진아. 적어도 너를 직접 괴롭히던 사람들은 모두 잡혔어. 하지만 저는 김 팀장의 경고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더 큰 조직이 남아있는 한 완전한 안전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민이는 그날 밤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잘못했어. 정민이의 참회는 진심이었지만 상처받은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정미자 아주머니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런 나쁜 놈들을 다 잡아냈구나. 정말 잘했어. 박대수 아저씨와 은영이도 자신들의 역할을 해냈다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경사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1라운드가 끝난 거예요. 2라운드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김경사의 말처럼 더 큰 조직과의 진짜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괴롭히던 직접적인 위협은 사라졌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적의 존재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밥 속 쪽지로 시작된 이 전쟁에서 우리는 첫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박성훈 경감과 사채업자들이 체포된 지 3일이 지났을 때 우리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철민 팀장이 경고했던 거대 조직의 보복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민이가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정민이를 해고한다고 통보해 온 것입니다. 엄마, 회사에서 저를 해고한다고 해요. 정민이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명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회사 사정상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다니던 병원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수진이를 맡던 환자들이 다른 간호사로 바뀌고 수진이의 업무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분위기가 이상해요. 다들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수진이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미자 아주머니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30년간 이 동네에서 문제없이 살던 아주머니에게 갑자기 세무조사 통보가 날아온 것입니다. 미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 아주머니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하면서 성실히 세금을 내왔는데 갑자기 세무조사라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수정 경사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즉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보복이에요. 우리를 도운 사람들을 하나씩 타깃으로 삼고 있어요. 박대수 아저씨에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택시 회사에서 갑자기 박 아저씨의 운전 기록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은영이는 카페에 보건소 점검이 들어왔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김 경사의 분석이 맞았습니다. 세무서, 보건소, 회사 인사팀까지 다양한 분야에 이들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가족을 직접 겨냥한 공격이었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 다시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은밀했습니다. 김철민 팀장이 긴급히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요. 이들이 우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김 팀장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박성훈을 체포한 후 우리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이 조직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에요. 정치권, 재계, 관료, 심지어 언론계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김 팀장이 보여준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국회의원들과 대기업 임원들, 고위 공무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기득권층의 불법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드린 것에 대해 조직적으로 보복하는 거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김 경사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다른 분야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탐사 전문 기자 조은정이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그동안 정치권과 재계의 비리를 파헤치는 탐사 보도로 유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정 기자입니다. 최근 박성훈 사건을 취재하다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조 기자의 등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실 저희 신문사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범죄 조직에 대해 취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찾기 어려워서 기사화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조 기자는 우리 사건이야말로 이 거대 조직의 실체를 폭로할 수 있는 완벽한 소재라고 했습니다. 언론의 힘을 빌려서 이들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은밀하게 활동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조 기자의 제안에는 위험도 따랐습니다. 언론에 나오시면 더욱 공개적인 타깃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보호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조력자가 등장했습니다. 시민단체 정의실현연대의 대표 윤미경 씨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득권 범죄를 척결하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건을 통해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윤 대표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그동안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와 시민운동을 결합하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단순히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죠. 이제 우리 편에는 경찰, 언론,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조력자들과 연결되자 더욱 공격적인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인터넷에 우리 가족을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의 도박 중독을 과장해서 마치 우리 가족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들이 퍼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진이의 병원에 익명의 신고가 들어간 것입니다. 수진이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거짓 신고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진이는 억울함에 울고 있었습니다. 조은정 기자는 이런 상황을 보고 더욱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야말로 이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날 밤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조력자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철민 팀장은 경찰 수사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만으로는 이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모두 해체하기 어려워요. 조은정 기자는 언론 보도를 통한 여론 형성을 제안했습니다.
3부작 탐사 보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사연, 두 번째는 조직의 실체, 세 번째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윤미경 대표는 시민사회의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전국의 유사한 피해자들을 찾아서 집단행동을 만들어 보죠. 개인으로는 약하지만 집단으로는 강해질 수 있어요. 은영이는 인터넷 여론전을 제안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진실을 알리고 가짜뉴스에 대응하겠어요. 박대수 아저씨는 실질적인 보안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물리적인 위험에 대비해서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겠어요. 정미자 아주머니는 여전히 동네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의 편이에요.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날 밤 정민이는 가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 수진아. 내가 시작한 일 때문에 이렇게 큰일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개인의 잘못을 탓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정민아, 이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해. 수진이도 남편을 용서하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오빠, 우리가 함께 이겨내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가족 간의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첫 번째 탐사 보도가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김밥 속 쪽지로 밝혀진 거대 범죄 조직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연이 자세히 보도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겼고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윤미경 대표의 시민단체에서는 범죄 조직 척결 시민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전국에서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은영이는 온라인에서 해시태그 김밥 쪽지 진실 해시태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참여해서 진실을 알리는데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상대편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조은정 기자의 신문사에도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가족에 대한 신변 위협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들이 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김철민 팀장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이 발견되었고 박대수 아저씨가 직접 확인해 보니 실제로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어요. 조은정 기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의 사건은 이제 개인의 복수를 넘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돌아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며느리가 김밥 속에 넣었던 작은 쪽지 하나가 이렇게 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가족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약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윤미경 대표에게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을 다루기로 했어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드디어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밥 속 쪽지로 시작된 우리의 전쟁이 이제 온 국민이 주목하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진짜 큰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당일 저는 국회의사당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6회차에서 윤미경 대표가 알려준 대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우리 사건을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한 것입니다. 국회의사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김밥 속 쪽지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국가적인 사안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은정 기자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을 취재해서 두 번째 탐사보도 기사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진실을 말씀하시기만 하면 돼요. 조 기자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 들어서자 여러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무위원장인 김정우 의원이 제일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번 사채업 범죄 조직 사건의 피해 가족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밥 속 쪽지를 발견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증언했습니다. 며느리가 겪었던 협박과 폭행, 박성훈 경감의 부패, 그리고 거대 조직의 존재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인 이현주 의원은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거대 조직의 정치인들도 연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때 김철민 팀장이 증인석에 나와서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성훈 경감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직 국회의원 3명, 대기업 임원 7명, 고위공무원 12명이 이 조직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 팀장의 발표에 국정감사장이 술렁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이현주 의원의 질문에 김 팀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여당의 박철수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중간에 퇴장한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는 즉시 박 의원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의원이 왜 갑자기 나갔을까요? 국정감사가 끝난 후 김 팀장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박철수 의원이 우리가 수사 중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증언을 듣고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제 정치권에서도 우리 사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국정감사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대 조직이 우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첫 번째 법정 공판이 열린 것입니다. 법정에는 우리 편과 상대편 변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상대편의 대형 로펌의 변호사 7명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편에는 윤미경 시민단체에서 연결해준 공익변호사 2명이 있었지만 상대의 화력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재판부가 상대편의 명예훼손 소송 자체를 기각한 것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진실 적시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판사의 선고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상대편 변호사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조은정 기자는 이날의 법정 공판을 두 번째 탐사보도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법원도 인정한 거대 범죄 조직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곧 더 큰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법정에서 패배한 거대 조직이 이번에는 정말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박대수 아저씨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비우세요.
위험합니다. 박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 오늘 밤에 당신들 집을 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박 아저씨의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비운 지 이 시간 후 정말로 무장한 괴한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행히 미리 대피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이제 정말로 신변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철민 팀장은 즉시 우리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경찰서 근처의 안전가옥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이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해요. 김 팀장의 말에 모든 조력자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역사적인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왔던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수정 경사, 박대수 아저씨, 은영이, 최영석, 조은정 기자, 윤미경 대표, 그리고 김철민 팀장까지 총 7명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전을 계획해야 해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김 팀장이 작전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첫 번째 제안을 했습니다. 세 번째 탐사 보도를 통해 모든 진실을 공개하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모든 카드를 공개하는 거죠. 윤미경 대표는 시민사회의 총력전을 제안했습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어요. 정치권과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거죠. 은영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면전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의 불법 자금 흐름과 은밀한 네트워크를 모두 해킹해서 공개하겠어요. 박대수 아저씨는 물리적 보안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발악을 막기 위해 완벽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겠어요. 최영석은 마지막 내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조직 내부의 분열이 더 커지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경사는 수사본부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검찰과 경찰청, 그리고 국정원까지 연결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겠어요. 김 팀장은 전체적인 지휘를 맡았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작전을 실행하겠어요. D-데이는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하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정미자 아주머니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 네트워크도 마지막까지 도와드릴게요. 30년간 쌓은 인맥을 모두 동원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정민이도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각오를 보였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내가 가족을 지킬 거야.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싸울 거야. 다음 날부터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은정 기자는 세 번째 탐사보도 기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신문 기사가 아니라 방송 다큐멘터리로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윤미경 대표는 전국 16개 도시에서 동시 집회를 조직했습니다. 김밥 쪽지 정의 실현 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수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은영이는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거대 조직의 디지털 흔적들을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불법 자금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는 경로까지 발견했습니다. 박대수 아저씨는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경비를 섰습니다. 동시에 거대 조직의 움직임도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최영석은 조직 내부에서 마지막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놀랍게도 조직의 최고 보스가 다음 주에 한국을 떠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최영석의 정보는 우리 작전에 긴박감을 더했습니다. 김철민 팀장은 검찰, 경찰청, 국정원과 협력해서 거대 조직에 대한 동시다발적 수사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전국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하겠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마지막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조력자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요. 실패하면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거예요. 김 팀장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세 번째 탐사 보도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6시에 방송과 신문에 동시에 나갈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모든 증거와 함께 실명을 공개할 거예요. 은영이도 마지막 해킹 작업을 마쳤습니다. 거대 조직의 모든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일요일 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수진아, 정민아, 정말 고생 많았어. 가족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이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수진이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야. 김밥 속 쪽지로 시작된 우리의 긴 여정이 내일이면 마침내 끝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조력자들과 함께 준비한 마지막 작전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지면서 정치권과 재계를 아우르는 거대 조직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김철민 팀장에게서 역사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오늘이 최종 작전일입니다. 김 팀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간 조은정 기자의 탐사보도와 윤미경 대표의 시민연대,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 확보한 모든 증거들이 완벽한 퍼즐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오전 10시 전국 동시에 대규모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 경찰 특수본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체포된 것은 이 모든 조직의 최고 보스인 재벌 2세 박민철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사회공헌을 강조하는 기업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전국적인 사채업 네트워크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체포된 것은 국회의원 3명과 고위 공무원 7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박민철의 불법 사업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핵심 협력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국 각지의 사채업체 대표들과 조직원 200여 명이 일제히 검거되었습니다. 조은정 기자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김밥 속 쪽지에서 시작된 한 시민의 용기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금융범죄 조직을 무너뜨렸습니다. 기자의 생중계를 보면서 저는 믿기 어려운 현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가 절망 속에서 써넣었던 작은 쪽지 하나가 이런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다니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채업 척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사채업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 대통령의 발언은 전국에 중계되었고 우리는 TV 앞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미경 대표가 급히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더욱 구체적인 변화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사채업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기금이 설치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피해자 상담센터도 전국에 만들어져요. 정부 차원에서 시스템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전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우리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왔고 유사한 피해를 당했던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은영이가 정리해준 인터넷 반응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밥 쪽지 할머니가 인터넷 검색어 1위예요. 그리고 용기 있는 시어머니라는 별명도 생겼어요. 저를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녁에 모든 조력자들이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김수정 경사, 박대수 아저씨, 은영이, 정미자, 아주머니, 조은정 기자, 윤미경 대표, 그리고 최영석까지 모든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최영석은 증인으로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처벌을 크게 감경받았습니다. 저 때문에 시작된 일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끝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최영석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정 경사는 이번 사건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고 사채업 전담 수사팀의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범죄들과 싸우겠어요. 여러분이 시작해 주신 일을 끝까지 이어가겠어요. 박대수 아저씨는 경찰청에서 시민보안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언제든 협력하겠어요. 은영이는 정부에서 설립할 피해자 상담센터의 IT 담당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내서 꼭 도와드릴게요. 조은정 기자는 이번 탐사보도로 올해의 기자상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사를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미경 대표의 시민단체는 정부로부터 공식 파트너 단체로 인정받아 더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미자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런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자랑스러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의 변화였습니다. 정민이는 도박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채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민이의 진심 어린 각오를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수진이는 병원에서 더욱 인정받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수진이의 용기를 높이 평가해서 환자 권익보호 담당으로 특별 임명했습니다. 환자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지켜드릴게요. 수진이의 밝은 미소를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날 밤 수진이가 저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혼자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수진아, 어머니는 저에게 진짜 어머니예요. 이제 저는 어머니의 진짜 딸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이미 내 딸이야. 처음부터 내 딸이었어.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를 넘어서 진짜 어머니와 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정민이도 우리 곁에 와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수진아,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자.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정말 오랜만에 모두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채업 척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불법 사채업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동시에 서민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이 크게 확대되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피해자 상담센터가 설치되었고 이미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뿌듯한 것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이 용기를 얻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후속 보도에서 알려준 바에 따르면 우리 사건 이후 불법 사채 신고가 10배 이상 늘어났고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김밥 쪽지 효과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전 사회를 바꾼 거죠. 3개월 후 우리는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정의 실현 유공자 표창식에 초청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저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한 장의 쪽지가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용기와 정의감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짜 힘입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순히 며느리를 도우려던 마음이 이렇게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표창식이 끝난 후 우리는 모든 조력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김수정 경사, 박대수 아저씨, 은영이, 정미자, 아주머니, 조은정 기자, 윤미경 대표, 최영석까지 모든 사람이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우리 집 거실에 걸어둬야겠어요. 수진이의 말에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6개월 후 우리 동네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김밥 쪽지 기념비라는 이름으로 시에서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024년 이곳에서 시작된 한 장의 쪽지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기념비 제막식에는 전국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가 해결된 가족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해준 모든 분들이었습니다. 제막식에서 수진이가 대표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쓴 작은 쪽지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수진이의 말에 모든 사람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가족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정민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꿈 같았어. 하지만 진짜 꿈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수진이가 제 말의 의미를 물어봤습니다. 어떤 꿈이요, 어머니? 우리가 행복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꿈. 그리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는 꿈. 그날 밤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민이는 상담사로서, 수진이는 병원에서, 저는 마을 이장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1년 후 우리 집 거실에는 그날의 기념사진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조력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피해자, 가족들과의 모임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우리 가족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김밥을 만들 때마다 저는 그날을 생각합니다. 수진이가 절망 속에서 김밥 속에 넣었던 그 작은 쪽지가 어떻게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말입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 김밥을 만들 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서 만듭니다. 며칠 전에는 수진이가 또 김밥 속에 쪽지를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사랑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김밥 속 쪽지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며느리, 아니, 내 딸 수진이와 함께 김밥을 만들며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고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